그래서 실제로 단층 퍼셉트론의 문제를 1960년도부터 80년대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앞서 봤던 단층 퍼셉트론의 구조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다를 거 없는데 가장 큰 핵심은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즉, 단층 퍼셉트론은 입력층을 빼고 출력층이 하나인 단층이었죠. 그러한 방식에서 실제 은닉층을 늘려보았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퍼셉트론의 한계였던 기본적으로 특정한 간단한 직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그러한 단점이 층을 늘려서 층을 다층으로 쌓았을 때 해결되더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층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슈가 생기긴 합니다. 자, 앞에서 단층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력층의 데이터가 출력층까지 가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오차인지 에러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에러를 각 층에 있는 가중치에 대해서 이런 에러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미분을 통해서. 그런데 층이 매우 많아지면 실제로 앞에 있는 모든 가중치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우리가 역점파라는 실제로 앞에 단층에서는 단순히 앞에 있는 가중치 하나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죠. 저만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실제 출력값에 대해서 가중치는 하나의 모듈이었습니다. 한 층에 대해서. 그렇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층이 늘어나면은 각 층마다 가중치가 계속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나의 가중치 묶음이 있을 때는 이 코스트 함수에 대해서 이 가중치 묶음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데 층이 늘어나네? 층이 늘어나서 이렇게 층이 많아지면 여기에 있는 가중치에 대해서 오차가 영향력을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아래쪽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참 애매하죠?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각 층에 있는 모든 가중치에 대해서 이런 코스트 함수에 기여하는 정도로 계산할지 좀 어려워집니다. 그 부분을 해결한 것이 바로 역점파입니다. 역점파를 통해서 실제 모든 층에 걸쳐 있는 가중치에 대해서 오차를 만든 기여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앞서서 액티베이션 함수 비선형적인 특정으로 변환한다고 했죠. 실제 활성화 함수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은 시그모이드 형태의 활성화 함수만 씁니다. 그런데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다층 퍼셉트론, 역점파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실제 알고리즘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층 퍼셉트론의 문제 해결 첫 번째,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다층 퍼셉트론은 기본적으로 단층 퍼셉트론이 갖고 있던 비선형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은닉층을 반영해서 다층 또는 심층 신경망으로 확장함으로써 결국 딥러닝을 출발시킨 계기가 됩니다. 아래 그림을 먼저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은닉층이 하나가 있는 모습입니다. 또는 그냥 단층 퍼셉트론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쳤을 때 결국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직선이 하나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층을 두 개의 층으로 늘리면 여기에 생성된 직선 묶음들을 다시 한번 규합합니다. 자, 다시 층이 하나일 땐 직선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묶었을 때 직선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층이 하나 더 생기면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보고 이렇게 한번 묶어보고 이렇게 한번 묶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층이 늘어나면은 두 개의 직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가 좀 더 정교해지는 것이죠. 직선 하나로서 분류할 수 없는 것이 직선 두 개를 통해서 좀 더 잘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세 가지의 은닉층으로 바꾸면 이렇게 직선이 여러 개가 결합된 형태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은닉층을 늘림으로써 아마도 두 개의 직선 또는 여러 개의 직선이 결합된 마치 하나의 곡선처럼 보일 수 있는 여러 개의 직선이 결합된 분류 기준을 통해서 좀 더 제대로 된 분류가 가능할 것이라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층을 여러 개 쌓는다 라는 뜻은 결국 여러 개의 직선을 사용해서 분류한다는 뜻이고, 결국 다층 신경망으로 인해서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1986년도에 힌튼 교수님께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층을 늘리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닉층을 늘림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은닉층을 늘리면서 결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층을 늘린다, 층을 딥하게 쌓는다라고 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 또는 DNN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기본적인 인공신경망,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단층 퍼셉트론이죠. 이것을 여러 개의 뉴런을 여러 계층으로 쌓습니다. 뉴런을 여러 개를 하나의 계층, 두 개의 계층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은 인풋, 아웃풋이긴 한데 층을 여러 개 쌓음으로써 다층 퍼셉트론으로 확장할 수가 있고, 이것이 다층 구조의 신경망, 즉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은닉층의 수가 증가하면 우리는 비선형적인 직선이 여러 개 결합된 형태를 풀 수 있다, 적용해서 풀 수가 있다, 그렇게 더욱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통상 은닉층을 최소 2개 이상 가진 알고리즘을 우리는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층에서 데이터를 받고 은닉층 1번, 은닉층 2번을 통과한 다음에 최종 출력값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봤던 단층 퍼셉트론에는 입력층, 가중치, 그리고 출력층, 활성 함수가 있었죠. 여기에 이렇게 은닉층이 추가가 됩니다. 즉 뉴런의 수만큼, 뉴런을 몇 개 부여할 것인가, 뉴런의 수만큼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가능한 연산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은닉층에 대해서 하나의 뉴런은 이렇게 한 번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하고, 두 번째 뉴런은 또 한 번 연산을 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뉴런은 또 한 번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가능한 조합을 또 한 번 생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입력 데이터의 모든 가능한 연산을 실행함으로써 출력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하나 추가되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앞서 살짝 설명하긴 했지만 층의 수가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층이 늘어나는 만큼 가중치, 웨이트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 모든 가중치를 모두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추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중치를, 코스트 함수는 여기 있죠. 가까이에 있는 W들은 알 수가 있는데 멀리 있는 가중치까지 정교하게 또는 정확하게 가중치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대에는 다소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요약했을 때, 자, 단층 퍼셉트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층을 여러 개 쌓는 다층 퍼셉트론이 출발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딥러닝의 출발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실제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층 퍼셉트론과 같이 층이 많아져서 추정해야 될 가중치가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모든 층에 있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까? 그것은 바로 백프로파게이션, 줄여서 BP라고 하는 역전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전파는 무엇입니까? 역전파는 데이터를 학습할 때 가중치의 오차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아래 그림 보시면 입력 데이터가 출력되면 결국 오차 계산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실제 오차를 각 층마다 내려보내면서, 자, 여기에 있는 가중치 묶음이 있겠죠. 그럼 이 가중치에 대해서 오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생성된 값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보낸 다음에 이 오차를 가중치의 오차로 재계산합니다. 각 가중치마다 오차가 개선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아래에 있는 가중치는 또 업데이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방향으로 데이터를 학습할 때 가중치에 대한 오차들을 전달하는 것이 역전파입니다. 그래서 민스키 교수는 앞서 봤던 다층 퍼셉트런이 데이터 학습할 때 매우 어려울 것을 예상했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선 결국 각 층마다 존재하는 가중치가 비용함수 또는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야 하고, 가중치마다 비용함수의 변화량을 고층부터 저층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층, 아무리 긴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코스트 함수에 대해서 전층에 있는 가중치에 대한 영향력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다층 퍼셉트론의 가중치가 잘 추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전체 비용함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각 층에 있는 모든 가중치가 업데이트 가능해진 거죠. 자, 이걸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실제 순전파와 역전파가 더해진 겁니다. 자, 순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이 아니라 피드포워드라고 합니다. 주어진 초기값 또는 주어진 가중치로 출력층의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자, 앞서 봤던 단층 퍼셉트론 때 우리가 초기값은 우리가 임의로 정했죠. 층이 늘어나도 각 층에 있는 가중치는 우리가 임의로 정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임의 가중치를 통해서 출력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순전파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용 함수를 계산하죠. 출력값이 목표값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순전파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중치를 미세하게 변화시키면 어떻게 됐죠? 출력값이 바뀌고, 당연하죠. 그런 다음에 비용함수가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걸 앞에 있는 실습으로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련성을 봤더니 가중치 변화와 비용함수의 변화가 선형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자, 비용함수를 미세하게 변화시키면 앞에 있는 가중치도 미세하게 바뀔 수 있는 선형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세하게 변화한다, 그 뜻이 바로 미분인 겁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순전파 과정에서 가중치가 바뀌면 출력이 바뀌고 결국 비용함수가 바뀌죠. 그리고 이 관계성을 봤더니 결국 선형관계더라.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역으로 비용함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만 있다면 마찬가지 미세한 비용함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가중치가 모두 바뀔 수가 있더라 라는 관계를 밝힌 거죠. 여기에서 미세하게 변화된다는 뜻이 수학적으로는 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전파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오차를 통해서 오차에서 각 출력층의 값을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비중으로 우리가 오차에 대한 기여를 했는지 파악한 다음에 미세 오차 또는 미세 부영함수의 변화에 따라서 가중치를 얼마만큼 업데이트해야 되지? 이를 계산한 다음에 전달합니다. 마찬가지 그 다음 은닉층에서도 여기까지 등장했던 비용함수가 있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 얼마만큼 이 비용함수를 만드는데 비용함수의 변화를 만드는데 각 가중치가 기여했는지 계산한 다음에 또 일정 부분 업데이트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를 통해서 결국 각 층에 있는 가중치가 모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게 역전파인 거죠. 자, 역전파를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역전파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제가 수학을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 비용 함수가 줄어드는 방향의 미세 변화를 발생시켰을 때 각 가중치의 미세 변화를 계산한다. 이것이 역전파의 목적입니다. 두 개는 선형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각의 초기값 또는 주어진 가중치에서 계산된 미세 변화만큼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업데이트는 양은 얼마가 됩니까? 이걸 제가 수학적으로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느낌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초기 가중치 W0에서 비용함수가 미세 변화된 만큼의 가중치가 더해지는 건데 그 가중치 변화량은 우리가 출력층으로 갈 때 구성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출력층에 갈 때 여기에서 액티베이션 함수가 곱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 비용 함수를 미세하게 변화시킬 건데 그만큼이 반영돼서 전달된다고 했죠. 따라서 업데이트되는 변화량은 비용 함수의 미세 변화 거기에다가 활성 함수에서 미세 변화 거기에다가 입력 데이터의 미세 변화가 모두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량은 미세 변화를 미분으로 얘기하자면 비용 함수의 미분값 그리고 활성 함수의 미분값 그리고 입력값을 결합시킨 정도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세하게 하진 않지만 애초에 딥러닝의 구조가 입력 데이터 더하기 활성화 함수 곱하기 인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비용 함수를 미세 변화시킨다면 비용 함수가 미세 변화된 만큼 더해져서 활성화 함수가 미세 변화된 값이 곱해지고 거기에 입력층을 결합된 내용만큼 변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용어 정리하자면 가중치를 갱신시키면서 그쵸?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것이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 Error Fact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단층 퍼셉트론에서 분명히 W의 New는 W old 더하기 알파에 Y 빼기 Y hat X 이런 거였어요. 그쵸?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미분, 비형함수의 변화 그런데 미세하게는 활성함수가 있으니까 활성함수의 변화 거기에 입력값 이것만큼이 더해진 겁니다. 이 표현이 동일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를 단순히 하나의 층이 아니라 모든 층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싶다. 그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분, 연쇄법칙, 편미분, 선형대수 이런 수학적인 내용을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이런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알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비용함수의 책임 또는 영향을 모든 층에 있는 가중치에 대해서 모두 할 수가 있고 이때의 가중치를 통상 가중치 또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정리하자면 비용 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의 가중치 또는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최적화한다 또는 학습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옵티마이제이션 한다 또는 트레이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최적화 또는 트레이닝을 할 때 추가적으로 이런 가중치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추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필요한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시에서 제가 뭐 트레이닝 함수 이거 만들었죠. 이게 파라미터가 들어갔죠. 테스팅 함수 이게 파라미터 들어갔죠. 예를 들면 이폭 이런 거 이폭 들어갔고 러닝 레이트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F폭의 개수, 배치의 사이즈, 러닝 레이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결국 가중치 또는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학습 과정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조절 변수, 러닝 레이트, 이폭, 배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중치,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자, 가중치와 파라미터는 같은 개념이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가중치 또는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역전파를 통해서 은닉층이 늘어나더라도 실제 오차에 기여한 정도를 모든 층에 있는 가중치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포함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데이터는 어떻게 학습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비용함수가 최소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단층 퍼셉트론에서 잘 배우신 것처럼 결국 가중치 업데이트는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비용함수가 최소가 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입력이 들어와서 초기 가중치, 은리층 계산되죠. 또 초기 가중치, 아웃풋 계산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순전파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분명히 비용함수 또는 에러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그 에러를 통해서 역으로 모든 가중치에 대해서 에러를 전달시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를? 가중치를. 이니셜 대신에 업데이트 가중치로. 그러면 다시 한번 입력 데이터를 업데이트 되는 가중치로 다시 한번 계산 또 하는 거예요. 순전파. 또 에러가 나오죠. 에러를 각 가중치에 대해서 전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가중치를 업데이트. 이것을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비용함수가 최소가 될 때까지 인 것입니다. 단층 퍼셉트론도 마찬가지였죠.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역전파를 통해서 업데이트해야 될 가중치가 늘어났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래 쭉 보시면 돼요. 남은 내용 그 내용인데, 자, 단계를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일단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초기화합니다. 가중 초기까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초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플하게 0으로 초기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는 랜덤하게 무작위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왜 무작위입니까? 앞선 그림으로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면 모든 측에 있는 가중치를 모두 동일하게 두었다 칩시다. 다 1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입력값이 은닉층에 그대로 들어가죠. 다 1이니까. 그쵸? 또 1입니다. 그러면 여기 은닉층에 있는 값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대로 y값이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모든 노드에 있는 입력값에 동일 가중치가 반영되죠. 따라서 같은 값이 출력됩니다. 굳이 이렇게 노드를 둘 이유가 없어요. 이 노란색으로 모인 값이나
파란색으로 모인 값이나 녹색의 모인 값이나 모두 가중치가 같으면 이 은닉층에 있는 각 노드의 생긴 값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값.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같은 값이 그냥 전달될 뿐이고, 그런 다음에 비용함수 계산됩니다. 역전파로 전달시켜요. 근데 가중치가 똑같죠. 그러면 비용함수 변화에 따라서 각 가중치의 기여 정도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오차를 만드는 데 기여한 정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모든 가중치가 동일하게 똑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딥러닝을 쓰는. 따라서 이렇게 동일한 값을 쓰지 않고 초기 값을 동일하게 쓰면 동일 결과가 나오고, 결국 역전파를 해도 결국 동일하게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웃풋 레이어에 도달하면은 이렇게 순전파를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비용 함수를 추정할 수가 있죠. 회귀 문제면 일반적으로 MSE, 분류 문제면 일반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리니어 리그레션의 비용 함수,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비용 함수입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자, 실제로 만약에 회귀 문제라면 각 가중치에 대해서 이 비용 함수를 만드는 데 기여한 정도를 다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이 코스트 함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초기에 이니셜 묶음, 지금 여기는 W가 하나인데 W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고려해서 매우 넓은 차원에서 W들의 조합, 이 값을 한꺼번에 동시에 조금씩 러닝 레이트만큼 이동시키면서 업데이트 시키는 것입니다. 단층 퍼스트론과 똑같죠?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업데이트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요약하면 비용 함수를 각 가중치에 대해서 영향도로 계산하고 러닝 레이트만큼 찔끔 변화시킨다. 기존 초기값 대비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러닝 레이트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러닝 레이트 알파가 낮게 되면 작은 수치면 어떻게 될까요? 찔끔씩 움직이겠죠. 작게. 그렇죠? 그러면 매우 추정이 느릴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컴퓨터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큰 값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크게 움직여요. 이렇게 크게. 한 번 또 크게. 크게 움직였더니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가고 점프해버려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적절한 러닝 레이트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이 얘기는 또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앞에서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은닉층을 늘려서 해결. 그런데 은닉층이 늘어나니까 추정해야 될 가중치가 많아짐. 이것은 역전파를 통해서 가중치의 오차를 제일 앞단인 입력층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다층 퍼셉트론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인공신경망은 입력값의 가중합을 그대로 보내지 않고 굳이 활성함수를 거쳐서 출력하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론 앞서서 살짝 설명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배경을 설명드리면 제가 은닉층 없이 출력층만 존재하는 단층 퍼셉트론 이런 표현식이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형 함수 기반 선형 분류기라고 합니다. 직선을 찾는 거니까요. 직선이죠. 그런데 이 직선 대신에 다층 퍼셉트론으로 확장하게 되면 제가 앞서 실습 이론에서 다층 퍼셉트론이 되면 이렇게 행렬의 형식으로 가중치를 묶어서 표현하기 시작하고 실제 이렇게 은닉층이 늘어나게 되면 직선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처럼 마치 비선형 함수처럼 여러 가지 직선이 결합된 형태의 패턴도 추출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선형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 개의 층이 결합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선형 분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은닉층이 있다고 칩시다. 은닉층 치면 결국 이것들이 막 많이 더해지긴 하는데 사실 다 직선이죠. 직선, 직선, 직선입니다. 직선을 더해도 직선입니다. 사실. 그쵸? 이 그림도 보면 직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중치와 노드가 몇 개든 간에 데이터 곱해져서 y가 출력이 됐죠. 단층 퍼셉트론에선. 그런데 다층 퍼셉트론으로 가면 가중치와 x가 곱해진 게 어디로 가죠? 1로 갑니다. 이렇게. 결국 이 곱해진 것들은 y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은닉층의 각 노드로 갑니다. 그렇죠? 이건 맞죠? 그리고 이 은닉층에 있는 노드 값들이 다시 한번 입력층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층이 나오는 거였어요. 맞죠? 수식으로 치자면. 그러면 이것도 직선, 이것도 직선, 다 직선입니다. 은닉층 값은 직선으로 만들어졌어요. 직선, 직선, 직선 들어가고 함수를 통해서 거쳐지는 은닉층 유령값 다 직선이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자면 결국 x가 들어가서 f1을 통해서 은닉층을 거치고 예를 들어서 100개의 은닉층이 있다. 은닉층 1번, 2번, 3번, 4번 계속 거쳐서 100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결국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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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이에요. 다. 싹 다 직선이죠. 그래서 마치 이 표현식을 보면 x들이 가중치를 곱해서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값이 나오죠. 이것은 마치 피처 엔지니어링 또는 변수 추출과 유사한 기능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x1, x2가 있으면 이거는 뭐 구글 광고 비용, 이것은 TV 광고 비용, 이 두 개를 뭐 2 곱하기 x1 더하기 3 곱하기 x2 해서 이것은 우리 회사의 뭐 광고 비용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죠. 똑같죠? 통일합니다. 이거랑 마치 피처 엔지니어링 변수 추출과 유사한 기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닉층이라는 것은. 그쵸? 이런 유사한 기능을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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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 계속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의 곱은 결국 선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묶음을 찾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근원은 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 비선형적인 특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도 그렇게 살짝 여러분들에게 밑밥을 깔듯이 비선형을 곱한다, 비선형 스케일링을 한다 라고 했는데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결국 아무리 은닉층이 많아져도 선형 곱은 선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선형적인 함수를 직접적으로 곱함으로써 실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값이 비선형 값으로 변경되어서 직선이 곡선으로 바뀌는 효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활성화 함수를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다양한 종류의 활성화 함수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봤던 것처럼 단층 퍼셉트론에서는 사실 유니스텝 또는 사인과 같은 계단형 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화 함수로 썼습니다. 이런 형태를 썼습니다. 썼는데 문제는 이거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세 변화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이 불가입니다. 이런 점프가 있으면 안 돼요. 공백이 있어도 안 되고 스무스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점프가 있으면 미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역전파를 통해서 미분, 미분, 미분 각 층마다 가중치마다 비형함수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 값이 발산해버려요. 너무 커져버려요. 작다가 커집니다. 그런 이슈가 생겨서 즉 미분 계산이 불가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미분 값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실게요.
안정적인 미분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가중치별 비용함수를 그 책임을 추정하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런 계산함수 외에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처럼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슈 대신에 이것처럼 시그모이드 함수도 많이 활성화 함수로 이용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계단형 함수 대신에 전통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런 형태, 스무스하죠. 스무스한 계단 형태를 갖고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일단 다층 퍼셉트론 문제가 성능이 기하급수로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접 보시게 될 건데, 자, 리니어인 액티베이션 함수, 이것은 회계 문제 풀 때 입력값 그대로 출력값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y는 fx에서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자, 내가 액티베이션 함수 시그마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입력값이 1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이 선형이면 1이 들어오면 y값은 그대로 1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이 나와요. 2가 들어가면 2가 나옵니다. 그쵸? 근데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를 통과하게 되면 1이 들어가면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1, 이 값으로 바뀌어서 나가요. 1이 아니라 뭐 0.5가 되겠죠. 그쵸? 0.2라 칠게요. 2가 되면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2, 1이 돼서 무언가 0.3 이런 값이 나옵니다. 변경됩니다. 이해시죠?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래프인 거고 x, y고, 이런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입력값이 변경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닛 스텝을 썼으나 미분이 되지 않아서 로지스틱을 많이 썼다 라고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형도 이런 모습이었구나 간접적으로 이번에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 많은 다양한 형태의 비용 함수를 미분할 때 안정적으로 비용 함수가 그 변화량이 계산될 수 있는 활성화 함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일단은 활성화 함수를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마치 비선형 특징과 같은 모습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선형 형태의 모습, 직선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진짜 비선형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 비선형적인 활성화 함수를 곱함으로써 실제 완벽한 비선형적인 데이터 패턴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